우리가 조금 전에 문화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문화산업의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에서 문화와 경제 그리고 기술이 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어떤 새로운 시대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문화산업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culture industry 혹은 cultural industr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는 1940년 문화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따른 대중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 아도르노가 지은 책 계몽의 변정법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사진의 인물 이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호르크하이머 오른쪽에 있는 이 호르크하이머와 더불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혹은 비판 이론의 1세대를 대표하는 연구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아래에 보이는 이 독일어로 된 이 책은 처음 독일어로 이렇게 출판됐습니다만은 나중에 영어판 오른쪽에 있는 이 영어판 그 다음에 프랑스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됐습니다. 물론 중국어로도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몽의 변정법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문화산업하고 부제로 대량 속임수로서의 오락, The Cultural Industry Enlightenment as Mass Deception 이런 요 장에서 처음으로 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문화산업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실 문화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따른 대중문화의 어떤 발달 성향을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은 문화산업이란 문화의 퇴보를 의미하고 산업화 방식이 인간의 소외를 유발시키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그들이 문화의 어떤 철학적, 정신적 가치의 퇴보라고 보았던 대중문화의 특징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문화의 어떤 산업적 생산과 판매라는 새로운 제도적 유형의 출현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상품으로서의 문화 생산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관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 후에 데이비드 헤스먼달치는 문화는 일종의 의미체계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체계를 통해서 사회 질서가 전달, 재생산, 발굴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산업 활동은 상징적 의미들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경제학자로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스로스비, 오른쪽 인물입니다만은, 데이비드 스로스비는 문화활동은 상징적 의미의 생성과 전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화산업은 창의산업 혹은 창조산업으로 의미가 확장 및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적재산권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성이라는 개념도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가능한 넓은 시장을 공략해서 상징적 상품들을 생산하는 모든 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장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의 문화산업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은 문화산업을 크게 상류층 활동과 하류층 활동, 상류활동과 하류활동으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과 같은 전통문화활동을 지칭을 하고요. 후자는 광고, 출판, 미디어와 관련한 활동으로서 시장 쪽에 훨씬 더 많이 접근해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창조성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를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다음에 문화적 자본, 다음에 구조, 제도적 자본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발전된 문화의 어떤 산업화 현상이 경제적 시각으로 다루어지면서 문화산업은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기술, 경제적 측면의 발전이 문화기업의 어떤 생산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와 더불어서 문화경제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생산 수단의 어떤 소유, 유통과정의 장악과 관리, 문화산업의 상품화 및 기업화, 그리고 창조적 문화생산자들의 어떤 시장 예속성, 문화산업체에 작용하는 어떤 세력구조와 국가의 문화정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앞서 제가 기업들의 어떤 독과점이 위험 요소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0년대에는 특히 첨단 기술이, 즉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기술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첨단 기술이 문화산업에 융화되고 새로운 창작 산업의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와 경제의 경기가 허물어지면서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인 요소들이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있고, 세계의 산업 패러다임 역시 산업 생산에서 문화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산업의 발달은 사실 유럽과 미국의 산업 발달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발달사를 시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75년까지입니다. 전쟁 중에 개발된 복제기술 또는 재생산 기술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1975년부터 1995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미디어 영상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집중적인 투자로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던 시기입니다. 특히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민영화 아니면 다양화, 융합화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세분화 등으로 이 시기를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1995년 이후인 이 3단계는 2단계의 어떤 심화 단계에 해당됩니다. 민간과 공공 영역의 새로운 정립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화 소비의 개인화와 집단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문화산업은 생산, 고용 및 수입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문화 생산의 경제적 잠재력이라는 의미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정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화산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용어 또한 사실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다른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용어 또한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 때로는 문화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문화라든지 아니면 창의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거나 인용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거나 아니면 좁은 의미의 그런 호칭은 문화산업 자체의 어떤 그 풍부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산업은 문화예술과 교육, 아니면 스포츠, 관광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전문화된 문화산업의 의미는 문화 자원을 산업화해서 재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정보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또는 문화를 핵심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문화산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문화산업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이끄는 2대 주요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의 산업 분류 체계에 따르면 문화산업에는 신문, 출판 이외에 온라인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까지 두루두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영국에서의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는 북미 지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을 영국에서는 창의산업,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영국식의 이 창의 혹은 창조 산업에는
광고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북미보다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방송이라든지 영화, 텔레비전, 스포츠, 관광 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감성산업이라고 혹은 여가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캐나다에서는 뭐 예술산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 또는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한 명칭과 용어를 정리한 것이 각국의 문화산업 분류표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중에 중국의 문화산업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도 문화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창조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의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분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주요 개념에는 문화, 오락, 상품, 서비스 제공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라마다 이렇게 명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류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각 나라마다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산업 중 비교적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의 비중을 두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개념에 속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은 문화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창의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를 하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근본 수단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산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창작되고 상품화되어 이윤을 목적으로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점에서 일반 산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 상품은 한 나라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태도, 규범 등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즉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의 정체성은 국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국가 브랜드 파워를 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화 국가 이미지는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고성장 산업이자 아니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 창출의 효과도 큽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지식 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창작을 바탕에 둔 문화산업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타 산업과 구분되는 특징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화산업은 글로벌화되어가는 소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성장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산업은 창의적인 어떤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이테크 기술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고 관련 요소들 간의 어떤 창조적 융합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 인재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물은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 간의 문화적 분열이 없도록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문화산업은 대중들의 물질적 생활이 날로 풍요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문화적 소비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는 문화상품은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확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트렌드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산업은 세계 시장과 맞닥뜨려 수백억,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억에 달하는 이윤을 창출해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도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BTS가 미국의 대표적인 음반과 관련된 음반 판매와 관련된 빌보드 차트 1위를 연속 2주 동안 차지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함으로써 여기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실 중국에서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즉 문화는 전통사상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이른바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예를 들어 중국이 문화를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데올로기 수단 및 성장 동력으로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산업 형태, 상품 유형, 아니면 소비 시장, 경제적 측면의 이익과 사회 인식, 지역 경제 발전 등을 통해 문화 산업 시장의 발전 또한 촉진시키게 됩니다.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과 문화산업 시장의 확대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잠깐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